마세요. 500원 드릴게요. 눈보라치는 한강대교. 딸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태성전자 최여정 회장이 몸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패딩의 8살 쌍둥이가 할머니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형 금찬이 내민 건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감옥에 간 아빠를 구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 집 장롱에서 발견한 낡은 상자 속엔 10년 전 자신이 끊어버린 진주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정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기록적인 폭설이 서울을 덮친 밤이었습니다. 한강대교 한복판,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난간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태성전자 회장 최여정. 60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던 그녀가 오늘만큼은 등이 구부정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여정은 두 손으로 차가운 철제 난간을 움켜쥐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얼음 조각들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눈송이들이 사정없이 얼굴을 때렸지만 여정은 차갑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죄책감이 온몸의 감각을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이었죠. 유나야. 내 딸 유나야. 여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딸에게 지은 죄, 그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속죄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여정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신발을 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난간 구석,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 2개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아이들이었어요. 꼬질꼬질한 패딩 점퍼를 입은 아이 둘이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 눈을 맞으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고 볼은 추위에 벌겋게 얼어 있었습니다. 콧등에는 콧물이 얼어붙어 있었고 무릎에는 까진 상처가 보였어요. 형 금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별님, 우리 아빠가 오늘 감옥에 갔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꽁꽁 언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아이는 간절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발 꺼내주세요. 제발이요. 동생 은찬이 그 옆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는 도둑놈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정은 잠시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에 왜 저 어린 것들이 여기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정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난간을 향해 돌아섰어요. 남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밤이었습니다. 여정이 난간 위로 한쪽 다리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금찬이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은찬도 뒤따랐어요. 두 아이가 여정의 명품 코트 자락과 바지 끝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소나기에 놀라운 힘이 실려 있었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마치 비명 같았어요. 여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켜라. 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여정이 아이들을 거칠게 밀어내려 했습니다.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밀려나면서도 끈질기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정의 명품 구두 한 짝이 벗겨져 어두운 눈밭 위로 나뒹굴었어요. 검은 가죽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찬이 울면서 여정의 맨발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작고 여린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여정의 발이 아이의 체온에 서서히 녹아들었어요. 여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따뜻함,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이 여인을 죽음의 벼랑 끝까지 몰고 온 것일까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태성전자 본사 최상층 회장실. 장기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여정에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따님 이윤아 씨 관련 서류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태도에 여정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고 첫 장을 펼치는 데까지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망진단서. 여정의 눈동자가 종이 위에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이름 이윤아. 사망 원인을 지나 사망일자에 눈이 닿는 순간 여정의 숨이 턱 막혔어요.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나 지나 있었던 것이었죠.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정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복 동생 최영태 부회장이 그동안 딸의 모든 연락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폐기해왔다는 사실을요. 여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핏줄이 불끈 솟아오른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어요. 여정은 비서실장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기사를 제지하고 차 키를 낚아챘어요.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마자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신호등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여정은 딸의 유품 중 하나인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창문 밖에 눈이 와.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보던 눈이 자꾸 생각나네. 힘없이 끊어지는 딸의 목소리였어요.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소리가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와 겹쳐지는 순간 여정의 눈앞에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빗속에서 딸에게 독서를 퍼붓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딸을 집에서 내쫓던 그날 여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 엄마를 부르던 딸의 목소리를 여정은 외면했어요. 후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정은 간신히 집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눈을 맞으며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대교 한복판이었어요. 다시 현재. 금찬이 여정의 옷자락을 꽉 잡은 채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진짜 억울해요. 은찬이 이어 말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여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아빠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고아원 가야 한대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예의 발랐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여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완고하게 굳어있던 여정의 마음이 거세게 흔들렸어요. 고아원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아이들과 몸싸움을 하는 사이 여정의 주머니에 걸쳐 있던 핸드폰이 미끄러져 깊은 눈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직 아이들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작은 손들이요. 이 추위 속에서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던 걸까요? 여정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연민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인지 눈 녹은 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정이 결국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여정은 떨고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었어요. 금찬이 여정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찬도 따라서 다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할머니. 아이들이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아이들을 따라 샛길로 접어들었어요. 눈보라 속으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명품 구두 한 짝 위로 무심한 눈이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최여정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려는 것처럼요. 그날 밤 여정은 자신도 모르게 운명의 첫걸음을 내딛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전자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이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비서실에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정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도 없었어요. 운전기사는 어젯밤 회장이 직접 차를 몰고 나갔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한강대교 부근에서 여정의 핸드폰과 구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을 살핀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투신으로 보입니다. 수색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잠수부들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들어갔고 헬기가 하늘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성전자 본사 최상층. 형태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한강 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비릿한 회심의 미소가 피어올랐죠. 누님,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세요. 형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론은 순식간에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태성전자 최여정 회장, 딸 잃은 슬픔에 한강 투신 추정. 방송마다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소식을 전했어요. 증권가는 난리가 났습니다. 태성전자 주가가 요동쳤어요. 세상은 이미 여정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강대교 및 달동네의 낡은 옥탑방이었습니다. 여정은 딱딱한 바닥에서 눈을 떴어요. 등이 욱신거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 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낯설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핀 천장, 삐걱거리는 낡은 가구들.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여정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찬과 은찬이 꼬질꼬질한 개다리 소반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걱정스럽게 여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간호하느라
아이들의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여정이 완전히 정신을 차리자 아이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퍼졌습니다. 금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밥 줄 테니까요. 가짜 할머니 해주세요. 여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재벌 회장에게 밥을 줄 테니 할머니 노릇을 하라니요. 여정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섰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서 당장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 바깥에는 여전히 폭설이 쌓여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은 온통 흰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핸드폰도 지갑도 신발 한 짝도 없었습니다. 발끝이 시려 감각이 둔해진 채 여정은 문턱에 선 채로 굳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세요?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은찬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 잡혀가면 우리 보육원 가야 해요. 금찬이 여정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제발요, 할머니. 제발요. 문고리가 덜컥거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여정은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망울.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여정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10년 전 빗속에서 자신에게 매달리던 딸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금찬이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사이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어요. 아이는 그것을 여정의 손바닥 위에 꾹 눌러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500원이요. 할머니 드릴게요. 제발이요. 여정은 손바닥 위에 동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고 더러운 동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인생을 건 거래였어요. 여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문고리가 다시 덜컥거렸어요. 여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어요. 문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는 낯선 노파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는데요. 보호자분이 구속되셔서요. 원칙상 아이들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정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험 있는 눈이었어요. 비록 입고 있는 옷은 남루한 몸빼 바지였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친할입니다. 여정이 호통쳤습니다.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골에서 아들놈 소식 듣고 새벽차 타고 올라왔다. 왜? 사회복지사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여정을 훑어보았어요. 할머니라고 증명할 서류 있으세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신분증이라도요. 여정은 오히려 더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사회복지사를 노려보았어요. 이 양반이 자식놈이 감옥 가고 며느리는 죽었다는데 경황이 없어서 맨발로 뛰어온 늙은이한테 서류 타령이냐? 사회복지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정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어요. 공무원 양반, 사람이 먼저지 종이 쪼가리가 먼저야? 사회복지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안으로 상황 수습되는 대로 서류 떼올 테니 걱정 말고 일이나 보라고. 서슬퍼런 기세와 막힘없는 논리에 완전히 눌린 사회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네. 상황 정리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 할머니 최고다. 금찬과 은찬이 펄쩍펄쩍 뛰었어요. 여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바로 그때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여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구석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컵라면이었습니다. 여정이 깨어나길 기다리느라 면이 퉁퉁 불어터진 상태였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끼던 거예요. 여정은 라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수석 셰프의 요리만 먹어왔어요. 최고급 한정식,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이런 불어터진 컵라면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배고픔에 젓가락을 들어 한 젓가락 집었어요.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은찬이 말했습니다. 맛있죠? 엄청 아끼던 거 할머니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면발이 입안에서 뭉클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마 삼킬 수 없었죠. 여정은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은 이 방을 떠날 수 없다는 것도요. 방 구석에 놓인 작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영태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 유고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습니다. 최 부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누나의 무사 귀환을 빌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정의 눈이 라디오를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자신의 생사가 확인되기도 전에 샴페인부터 터뜨리는 동생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저놈은 증거를 인멸하고 나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몰아갈 것이다. 여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어둠 속에 숨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 낱낱이 파헤쳐주마. 여정은 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여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에서 비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분간 너희 할미 노릇해주마. 밥값은 톡톡히 할 테니 걱정 마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찬과 은찬이 여정의 양옆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작은 체온이 여정의 팔뚝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이 낯선 아이들의 온기에 기대어 비좁은 옥탑방에서의 첫날을 시작했어요. 세상은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지만 여정의 눈 속에는 오히려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본격적으로 옥탑방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좁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은 고작 4평 남짓이었어요.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곳곳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빈 우유팩을 이어 붙여 만든 로봇 장난감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택배 박스를 잘라 만든 작은 책상도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어요. 여정은 벽을 훑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액자 하나 없이 너무 휑했어요. 보통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가족 사진 하나쯤은 걸려 있을 텐데 이 집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너희 엄마 사진은 하나도 없니? 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찬의 표정이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가 다 숨겼어요. 은찬이 울먹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우리가 엄마 사진만 보면 보고 싶다고 밤새 울어서요. 그래서 아빠가 꼭꼭 숨겨놨어요.
여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끔찍이 아끼면서도 아내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어 사진조차 마주하지 못한 사내의 뒷모습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끼니를 챙기려고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낡은 찬장을 열자 반찬통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오래되어 쉬어빠진 김치였지만 묘하게 가슴을 건드리는 익숙한 향기였어요. 여정은 홀린 듯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여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혀끝에 닿는 맛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홍시를 갈아 넣어 부드럽게 감기는 단맛, 배추 사이사이에 스민 깊고 시원한 감칠맛. 그것은 시중에서 파는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그리고 여정 자신이 결혼 전 딸 유나에게만 딱 한 번 전수해 주었던 최씨 가문의 비법 맛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시집가서 김치 담그면 꼭 엄마가 맛봐줘야 해. 알았지? 10년 전 맑게 웃던 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여정의 손에서 젓가락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여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어요. 아니야. 내가 딸을 너무 그리워해서 미쳐버린 게야. 미각마저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여정은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우연히 손맛이 비슷한 여자가 이 아이들의 엄마였을 거라고, 세상에 비슷한 맛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만약 이 김치가 진짜라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이 너무나 무거울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정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김치통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입안 가득 남아있는 그 애달픈 맛은 사라지지 않고 여정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자 아이들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갈 채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돈 벌러 가야 해요. 금찬이 낡은 패딩 지퍼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와줄 사람 구해야 되거든요. 여정은 기가 막혔습니다. 8살짜리들이 가장 노릇을 하다니요. 하지만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여정도 겉옷을 걸치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몸짓만 한 낡은 리어카를 익숙하게 끌었습니다. 여정은 뒤에서 밀었어요. 평생 기사가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서만 세상을 보던 여정이었습니다. 리어카 뒤에서 보는 골목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가파른 언덕은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어휴, 저 꼬맹이들. 엄마 죽고 아빠 잡혀가고 세상도 참 무심하시지. 하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빈병과 박스를 주워 담았습니다. 두 손이 새까맣게 물들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언덕길을 오르던 중 여정이 눈길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조망만 한 손으로 여정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울상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자신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여정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회장이 지금 고사리 손의 의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핏덩이들이 무슨 죄라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고물상에 도착해 반나절 모은 폐지를 넘기고 받은 돈은 고작 3,000원.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을 받아든 아이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와, 이거면 변호사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모으면 돼. 여정은 아이들이 소중하게 쥔 3,000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호텔에서 발레 파킹 팁으로도 주지 않던 푼돈.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이 돈은 껌값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아빠를 구해낼 유일한 희망이자 아이들의 피땀 어린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조원을 주무르면서도 단 한 번도 돈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본 적이 없었구나. 여정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돈으론 택도 없다는 말을 삼켰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전광판 뉴스에 태성전자 기술 유출 시도한 협력업체 대표 구속 기사가 떴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백호준의 모습과 산업 스파이라는 자막이 깔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여정은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이 사건의 중심에 자신의 회사 태성전자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억울한 게 있으면 이 할미가 반드시 밝혀주마.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지만 여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여정의 시선이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 아빠가 엄마의 흔적을 숨겨두었다는 그곳. 여정은 홀린 듯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서늘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태성전자 부회장실이었습니다. 형태가 가죽 의자에 깊이 앉아 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백호준이 구치소에서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형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지시했어요. 접견 관리 철저히 해. 괜히 쓸데없는 말 나오지 않게.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형태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옥탑방 장롱 속에 잠든 진실과 그것을 영원히 묻으려는 자. 두 세계가 아직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밤하늘 아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병을 주우러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어요. 여정은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작은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뒤 여정은 홀로 옥탑방에 남았어요. 방 안이 조용해지자 그녀의 시선이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찬장 위에 올려진 이가 빠진 뚝배기 하나. 아이들이 변호사 비저금통이라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여정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100원, 500원짜리 동전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세어보니 전부 합쳐 8,000원 남짓이었습니다. 여정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 돈을 쓰는 순간 이 아이들의 희망을 훔치는 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뚝배기 밑바닥에 무언가가 깔려 있었습니다. 종이 조각이었어요. 꺼내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아빠 꺼내줄 변호사님 드릴 돈이에요. 절대 쓰면 안 돼요. 여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을 다시 저금통에 넣었지만 뚝배기 가장자리를 붙잡은 손을 쉽게 떼지 못했어요. 뚜껑을 덮는 데만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8,000원.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구할 전 재산이었죠. 여정은 무언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밖으로 나섰어요. 어제 아이들이 번 돈 중 딱 1,000원짜리 한 장만 챙겼습니다. 이 돈을 갚기 전에는 죽지 않기로
여정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동네 구석에 허름한 PC방 앞에 섰습니다. 깜빡거리는 간판 아래 여정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담배 냄새와 기계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여정은 모른 척했어요. 1,000원을 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더듬더듬 검색창을 찾아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백호준, 태성전자. 엔터키를 누르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협력업체 대표 백호준, 태성전자 기술 훔쳐 중국에 팔려다 체포. 산업 스파이 백호준,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시도. 여정은 기사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같이 호준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정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훔쳤다는 기술이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여정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전 태성전자 연구소에서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고 보고받았던 기술이었습니다. 개발은커녕 설계 도면조차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회사도 아직 못 만드는 걸 이 가난한 청년이 혼자서 만들었다고? 그런데 못 만든 걸 어떻게 훔쳐?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정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오히려 기술을 뺏긴 쪽이 호준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PC방 벽에 걸린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최영태 부회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카메라 앞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기술 유출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형태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마치 정의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여정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치가 떨렸어요. 저 가증스러운 거짓말. PC방을 나와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네 경찰서 앞에서 서성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금찬과 은찬이었어요. 여정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은 무거운 동전 뭉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경찰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배가 나온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극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글쎄. 얘들아. 아빠를 구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한다니까? 근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어. 금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다 뒤에 서 있던 은찬과 부딪혔습니다. 균형을 잃은 아이들의 손에서 동전 봉투가 미끄러졌어요. 얇은 비닐이 찢어졌습니다. 챙그랑 소리를 내며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들이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어요. 어떤 것은 배수구 틈으로 빠져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힘들게 모은 돈이 눈앞에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더 모아와야 돼요? 알려주세요. 금찬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은찬도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아이가 흩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주우며 서럽게 울었어요. 경찰은 난처한 얼굴로 시선을 피하더니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여정은 샛길로 달렸습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옥탑방에 들어와 아무 일 없었던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왔어요. 금찬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님이 오늘 너무 바빠서 나중에 오래요. 여정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슬픈 거짓말에 속아주는 척 여정은 금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 훌륭한 분은 바쁜 법이지. 추운데 고생했다. 어여 밥 먹자. 저녁 식사 후 은찬이 아빠가 보고 싶다며 칭얼거렸습니다. 여정은 아이를 달래주려고 책장을 뒤적였어요. 동화책이라도 읽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낡은 노트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가계부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콩나물 500원, 두부 1,000원. 날짜별로 정리된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아끼고 또 아낀 기록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내 약가, 비급여 신약,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호준의 메모. 최영태 부회장님이 도와주셔서 다행이다. 여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형태가 호준을 도왔다고? 여정은 동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10원 한 장도 남에게 주지 않는 뱀 같은 위인이었죠. 그런 그가 매달 300만 원이나 줬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지만 여정은 불을 끄지 못했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진실을 말해줄 무언가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 형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도 함께요.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여정이 시장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은 옥탑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작은 브라운관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 태성전자 본사 로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최영태 부회장이 서 있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혁신 경영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형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자애로웠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미소가 더욱 빛났습니다. 은찬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형아, 저 아저씨 착해 보여. 저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아빠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금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두 아이는 구석에서 스케치북을 꺼내왔어요. 아끼고 아끼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한 장을 조심스럽게 찢어 바닥에 엎드렸어요. 크레파스를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탄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아빠는 도둑이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금찬, 은찬 올림. 금찬이 글씨를 쓰는 동안 은찬은 옆에 아빠 얼굴을 그렸어요. 동그란 얼굴에 웃는 눈. 서툰 솜씨였지만 한 획 한 획에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서로의 작품을 바라보며 뿌듯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은 여정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할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태성전자 본사를 향해 집을 나섰어요. 얼마 후 시장에서 돌아온 여정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지체할 틈이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여정은 곧장 골목으로 뛰어나갔어요.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태성전자 본사로요. 빨리요. 운전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을 밟았어요. 택시가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여정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길. 태성전자 본사 앞은 선포식 행사로 북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 있었고 화려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태성전자라는 문구가 아이러니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틈 사이로 낡은 패딩을 입은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로비 회전문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회장 아저씨 만나게 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요. 금찬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은찬도 옆에서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아이들을 거린 취급하며 밀어냈습니다. 이 녀석들아, 여기 놀이터 아니야. 그때 보안 팀장이 나타났어요. 박 팀장. 여정은 그를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회장 시절 가장 성실하고 예의 바른 직원이라며 자신이 직접 표창장까지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이 목격한 박 팀장의 진짜 얼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입가에는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잡은 손에는 억센 힘을 주어 구석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니들 같은 꼬맹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야. 당장 안 나가? 여정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상까지 주었던 직원이 약자 앞에서는 저토록 비열한 사람이었다니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내가 저런 자들에게 완장을 채워주었구나. 보안 요원들이 아이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금찬이 중심을 잃고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은찬도 따라 넘어졌어요. 아이들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스케치북 탄원서가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 팀장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성껏 쓴 글씨, 정성껏 그린 아빠 얼굴.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번쩍이는 구두 끝으로 스케치북을 툭 찼습니다. 어디서 쓰레기를 들고 와서 난리야. 하얀 종이 위로 새카만 구두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은찬이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형태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정은 재빨리 모자를 푹 눌러쓰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자들이 형태에게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형태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다 바닥에 쓰러져 우는 아이들과 짓밟힌 스케치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형태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박 팀장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쓰레기는 안 보이는 곳에 버려야지. 왜 로비에 둬? 여정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말. 아이들의 진심이 꾹꾹 담긴 스케치북을 보며 하는 말이었죠. 형태가 사라지자 여정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쓰러진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금찬아, 은찬아. 여정이 아이들을 감싸 안았어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더러워진 스케치북을 주워들며 서럽게 울었어요. 아저씨들이 우리 말 안 들어줬어요. 아빠 얼굴도 밟았어요. 은찬이 구두 자국 난 스케치북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여정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검은 자국. 그것은 여정의 심장에 찍힌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내 회사가, 내 동생이 죄 없는 아이들을 짓밟았다. 여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뼈저린 참회였습니다. 여정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원 벤치로 갔습니다.
약국에서 산 밴드를 까진 무릎에 붙여주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할머니, 말 안 듣고 가서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은찬도 코를 훌쩍이며 말을 보탰어요. 아빠 도와주려고 한 건데 죄송해요. 여정은 고개를 젓으며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미안하다. 돈이 힘인 줄 알고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이 못난 어른들이 정말 미안하다. 여정의 시선이 멀리 보이는 태성전자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유리창에 붉은 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상아탑. 이제는 부수어야 할 적의 성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지쳐서 잠든 아이들의 머리를 어깨에 기대게 한 채 여정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버스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여정의 눈동자는 더 이상 자애로운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꾸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이 바스락거렸어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쓸쓸하게 울었어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모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었죠. 한참을 뒤척이던 은찬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형아, 이제 엄마한테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 금찬이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안 돼. 아빠가 그 상자는 절대 열지 말라고 했잖아. 하지만 은찬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어요. 낡은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찬도 결국 동생을 따라 일어섰어요. 두 아이가 낑낑대며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이불 더미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힘을 합쳐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하나였어요. 테두리가 닳아 있었고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덧붙인 흔적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죠. 누군가 소중히 간직해온 상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정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었어요. 상자 뚜껑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떨리는 손으로 안을 뒤적였습니다. 낡은 붉은색 복주머니 하나와 뒤집어 놓은 액자가 나왔어요. 여정이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복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끈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줄이 끊어진 진주알들이 방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어요. 동그란 진주알들이 나무 바닥 위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어떤 것은 벽 구석까지 굴러가 멈췄어요. 여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진주알, 알고 있었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집을 나가는 딸의 목에서 자신이 직접 쥐어뜯었던 그 목걸이였어요. 내 돈으로 산 건 다 내놓고 가. 난 너 같은 딸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그때 자신이 내뱉었던 독한 말들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던 밤이었어요.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진주알이 현관 바닥에 흩어졌었죠. 딸이 무릎을 꿇고 진주알을 주우려 했지만 여정은 그 손을 밟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쾅 닫았죠.
여정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유나는 그 굴욕적인 순간에도 바닥에 흩어진 진주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던 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간직하고 있었어요. 줄이 끊어진 채로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으며 언젠가 다시 엮어서 목에 걸 나를 기다리며 할머니, 이것 봐요. 아이들이 뒤집혀 있던 액자를 여정에게 내밀었습니다. 은찬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예요. 예쁘죠? 여정은 액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바라보았어요. 독한 약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기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 슬프지만 맑은 그 눈은 분명했습니다. 어렸을 때 방긋 웃으며 엄마를 올려다보던 그 눈. 자신의 딸 이유나였어요. 참았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유나야. 아, 유나야. 여정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엄마 없이 혼자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왜 갑자기 우는지 몰라 당황했어요. 금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할머니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여정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아이들의 옷에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어깨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할머니가 너무 서럽게 울자 은찬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엄마 보여줄게요. 엄마 보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은찬이 곰팡이 핀 벽지 옆에 붙어 있는 볼품없는 얇은 비닐 필름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옆에 조잡한 스위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은찬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징! 기계음이 울리더니 투명했던 필름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여정은 눈을 의심했어요. 어둡고 칙칙했던 옥탑방 벽면 가득 눈부시게 아름다운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초록빛 오로라가 하늘을 가로질러 춤을 추었어요. 보라색, 분홍색 빛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마치 천장이 뚫려 우주가 보이는 듯한 장관이었어요. 좁고 누추한 옥탑방이 순식간에 별빛 궁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울던 여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벽으로 뻗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필름에 닿았지만 눈에는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것이 투명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태성전자가 훔쳤다는 바로 그 기술이었어요. 금찬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좁은 방 답답해하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밖에 못 나가는 엄마한테 우주를 선물해주고 싶었대요. 엄청 멋지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건강했던 유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여보, 당신이 만든 창문 너무 멋지다. 고마워요. 영상 속 유나가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풍성했고 볼에 생기가 돌았어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태성전자가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시작하기 2년 전이었어요. 여정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호준이 원작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사위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술을 빼앗긴 피해자였습니다. 사위는 오직 아픈 아내를 위한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었어요. 동생 형태는 오직 탐욕으로 그 기적을 훔치고 한 가정을 파탄낸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오로라 영상 앞에서 여정은 딸의 사진과 진주알을 꽉 쥐었어요. 사위의 천재성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가족애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자 속에 있던 다른 물건들을 살폈어요. 구석에서 낡은 노트 한 권과 빈 약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호준의 연구 노트였어요. 꼼꼼하게 기록된 기술 일지가 빼곡했습니다. 천재적인 아이디어들이 페이지마다 넘쳤습니다. 이 노트 하나만 있으면 태성전자의 거짓말을 모조리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여정은 노트를 덮으려다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진 작은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이 뜯겨나간 빈 병. 단순한 약병이라기엔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게 뭘까? 여정의 눈빛이 매섭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이영태를 지옥으로 보낼,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들어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의 아이들, 자신의 외손주들이었어요. 조용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벽에 별빛이 꺼졌어요. 방 안에는 어둠과 바닥에 흩어진 진주알 몇 개만 남았습니다. 여정은 진주알을 하나하나 주워 다시 복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하다. 이 끊어진 목걸이 엄마가 다시 예쁘게 꿰어주마. 여정의 손에 들어간 진주알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칼자루를 쥔 것은 여정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를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어요. 깊은 밤 옥탑방 불이 꺼진 뒤에도 여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낡은 전등 아래 앉아 떨리는 손으로 호준의 연구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노트 초반에는 아내 유나를 살리기 위한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유나가 오늘은 죽이 먹고 싶다고 했다. 콩나물죽 끓여줬더니 맛있다고 웃었다. 기침이 줄었다. 다행이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부부의 일상이 담겨 있어 여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중반부에 접어들며 여정의 손놀림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 페이지에 붉은 펜으로 굵게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외삼촌님이 미국에서 구했다며 보내준 신약. 유나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해서 자존심 다 버리고 받았다. 하지만 그 밑에는 호준의 절망적인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약을 먹은 뒤 유나의 손톱이 검게 변하고 구토가 심해졌다. 외삼촌께 물었지만 회복 반응이라며 무시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를 토한다. 이건 치료제가 아니다. 엔지니어 특유의 꼼꼼함과 의심을 가진 호준. 그는 몰래 약 캡슐 하나를 빼돌려 대학 선배가 있는 화학분석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었던 모양입니다. 여정이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기자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지였습니다. 여정이 주워 읽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검출 성분, 비소. 여정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유일한 적통 후계자인 유나에게 약을 가장한 독을 먹여온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척하며 제 조카를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려 죽인 것이었어요. 으아. 여정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어요. 피를 나눈 동생이 어떻게 이런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노트 귀퉁이에 적힌 호준의 마지막 메모가 여정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치료제가 아니었다. 최영태는 내 아내를 죽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손으로 아내에게 독을 먹였다. 호준은 이 사실을 알고 최영태를 찾아가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호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더러운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버린 것이죠. 조카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남편까지 생매장시킨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여정의 눈에서 핏발선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거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최영태, 니놈이 감히 내 딸을, 내 사위를. 여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여정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녀는 빈 독약병과 연구 노트, 성분 분석표, 그리고 벽에서 떼어낸 투명 디스플레이 필름을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이것들이 형태의 목을 칠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날이 밝자 아이들이 눈을 떴어요. 여정이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미가 너희 아빠 좀 만나고 올게. 밥 잘 먹고 집 지키고 있어라. 할머니가 어떻게 면회를 가요? 아이들이 놀라서 물었지만 여정은 씁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 방법이 있지. 옥탑방을 나선 여정은 곧장 공중전화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이는 태성그룹 법무팀장이자 자신의 최측근인 박 변호사. 나다. 최여정이. 수화기 너머에서 쿵 하고 의자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목소리에 기절초풍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진짜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여정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내 생존은 당분간 극비다. 지금 당장 서울 구치소 정문으로 와라. 백호준 접견을 해야겠다. 네. 구치소요? 시간 없으니 서둘러. 전화를 끄는 여정은 꼬질꼬질한 몸빼 바지와 낡은 패딩 차림 그대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덜컹거리는 차창 밖을 보며 여정은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호준아. 이 못난 장모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이제 내가 꺼내주마. 구치소 정문 앞.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걸어오는 여정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박 변호사는 여정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충격을 받아 울먹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십니까? 어디 계셨던 겁니까? 여정은 박 변호사의 눈물을 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회장이 아니다. 백호준을 돕는 동네 이웃 할머니 자격으로 들어간다. 자네가 길을 터. 하지만 회장님, 백호준 씨는 접견 금지 명령이. 박 변호사. 여정이 고개를 들어 박 변호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어도 그 눈빛만은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법무팀장, 자네 능력 보여줘. 박 변호사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들은 변호사 뒤에 따라오는 초라한 노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여정의 작전대로였습니다. 접견실의 차가운 공기. 여정은 유리병 너머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호준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 새 반쪽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호준은 낯선 할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자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여정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10년 만에 마주한 사위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였구만. 내 딸을 마지막까지 지켜준 사람이. 유리병 너머로 폭풍 같은 진실을 품은 장모와 아무것도 모르는 사위의 운명적인 대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의 차림에 그가 천천히 유리벽 앞 의자에 몸을 낮췄어요. 누추한 차림의 노파가 왜 자신을 면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라니 더욱 이상했어요. 여정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근처 사는 할매요. 투박한 말투였어요. 호준의 눈이 순간 반짝였어요. 아이들이라는 말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니보다 아이들을 먼저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우리 금찬이, 은찬이 밥은 잘 먹나요?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려는데 시선이 호준의 얼굴에서 딱 멈췄어요. 안경이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검은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는 낡고 뒤틀린 안경. 렌즈에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어요. 여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10년 전 딸을 데려가겠다며 찾아온 사위에게 소리쳤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여정이 호준을 거칠게 밀쳤었습니다. 호준이 현관 계단에서 나뒹굴며 빠직하고 안경이 부서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안경알이 빗물에 젖었습니다. 호준은 그래도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말했었죠. 자신을 허락해달라고. 여정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안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호준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부서진 안경을 테이프로 감아가며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새 안경 살 돈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제 눈보다 아내의 약값이 더 급했기에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지금에야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여정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준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재벌가의 돈을 노렸는지. 자네, 아내가 재벌가 딸이었다며? 처가가 원망스럽지 않나? 손 한 번 벌렸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호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깨진 안경 너머의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유나는 저를 지키려고 가족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유나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제 무능함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호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피해자일 겁니다. 외삼촌님께서 그분의 눈과 귀를 가렸을 테니까요. 유나는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여정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위가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해하고 감싸려 하다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못난 사람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여정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자네 기술, 그거 진짜 자네가 만든 거 맞나? 세상 사람들은 다 자네가 훔쳤다던데. 호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기술만큼은 제 영혼입니다. 좁은 방에 갇힌 유나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정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사위의 얼굴이 보였어요. 낡은 안경을 쓴 사위의 얼굴을 쓰다듬듯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죄가 없네. 곧 나가게 될 거야.
이 늙은이가 장담할세. 호준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여정은 돌아서기 전 유리벽에 손을 댄 채 나직하게 말했어요. 유나가 살아있을 적에 자네한테 말 안 하던가? 자기는 슬플 때면 엄마가 해주던 홍시 김치가 제일 생각난다고. 호준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직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였기 때문이었어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것일까요?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무미건조한 방송이 울렸습니다. 접견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차차 알게 될 걸세. 아이들은 걱정 말고 밥 든든히 먹고 기다리게. 곧 봄이 올 테니. 호주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어요. 유리병 너머 여정에게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접힐 때까지요.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할머니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 슬플 때마다 홍시 김치를 떠올리며 눈물 흘리던 유나의 엄마. 그분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호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을 사랑해준 사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한 가족이었어요. 구치소를 빠져나온 여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네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태성전자 회장 최여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했던 여걸의 눈이었죠.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서리빨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 내일 형태가 회장 취임하는 날이지?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박 변호사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여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번뜩였어요. 준비해. 내일 그 자리에 진짜 주인이 갈 터이니. 옥탑방으로 돌아온 여정은 기다리던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금찬과 은찬이 달려와 품에 파고들었어요. 내일이면 아빠 온다. 아이들이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여정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더 깊이 품에 파고들었어요. 진짜요? 진짜 우리 아빠 오는 거예요? 그래, 진짜다. 할미가 약속하마. 여정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여정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필름, 독약병, 연구 노트. 이것들은 내일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잠든 아이들 곁에서 여정은 유나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딸이 웃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며칠 내내 내리던 폭설이 그쳐 있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옥탑방 창가를 비추고 있었어요. 유나야, 내일 엄마가 끝내마. 여정은 낡은 옷걸이에 걸어둔 검은색 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져온 것이었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고급 정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들이 덮고 자는 낡은 이불이 있었어요. 두세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3개와 500원짜리 할머니의 3개. 여정은 몸빼 바지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00원짜리 할머니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회장 최여정의 화려하고 처절한 귀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세상이 뒤집힐 것이었습니다. 태성전자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빛나고 긴 회의 테이블에 고급 가죽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면에는 여정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검은 리본이 달린 액자 속에서 여정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흰 국화꽃이 놓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엄숙하다 못해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형태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눈가에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누님을 잃은 슬픔이 큽니다. 형태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멈출 수 없기에 제가 고인의 뜻을 이어 회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한 듯 했어요. 형태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그럼 회장 취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손을 들려고 했어요. 한 명, 두 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에 있소.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여정이 또각또각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투표를 해? 형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누님? 이사들이 전원 기립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이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정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형태를 밀쳐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여정이 형태를 차갑게 노려보며 내뱉었습니다. 내 장례식은 내가 정한다. 최영태.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정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더러운 50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금찬이가 경찰서 앞에서 흘린 눈물과 함께 건넸던 그 동전. 여정이 동전을 단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챙그랑. 고요한 회의장에 맑고 날카로운 금소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전이 테이블 위에서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다가 여정의 손끝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나는 오늘 회장 자격으로 온 게 아니다. 여정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백호준 씨의 두 자녀에게 착수금 500원을 받고 고용된 변호인 자격으로 왔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여정은 박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대형 스크린에 USB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투명 디스플레이 속에서 밤하늘 오로라가 펼쳐졌어요. 보라색과 초록색 빛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회의장에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3년 전 유나와 호준의 행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창문 너무 멋지다. 고마워요. 영상 속 유나가 웃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저 기술, 우리 연구소 로드맵보다 2년이나 빠르잖아. 2022년이면 우리는 설계 도면조차 없었을 때야. 백호준이 훔친 게 아니라 진짜 만든 거였어?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형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여정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이크를 꽉 쥐고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보시다시피 이 기술의 원작자는 백호준이다. 태성전자는 무능했고 형태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했다.
우리 회사가 자랑하던 혁신 기술이 실은 한 가난한 천재의 것이었다. 형태가 식은땀을 흘리며 발악했어요. 조작입니다. 저건 다 가짜 영상입니다. 여정은 싸늘하게 웃었어요. 품에서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빈 약병이었어요. 캡슐 하나도 함께 들어 보였습니다. 스크린에 분석 결과가 대문짝만하게 떴어요. 비소 및 심장마비 유도제 검출. 여정이 형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태야, 네가 신약이라며 내 딸 유나에게 보낸 약이다. 여기엔 독극물이 들어있더구나. 조금씩 천천히 내 딸을 죽여온 거야.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여정은 비틀거리는 형태의 멱살을 잡았어요. 검은 정장 옷깃이 구겨졌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내 사위가 매국노라 했지? 진짜 돈 때문에 나라를 팔고 기술을 훔치고 제 조카를 독살하려 한 매국노는 바로 너다. 형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편 문이 다시 열렸어요. 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이미 모든 증거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이 형태에게 다가갔어요. 형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철컥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최형태 씨, 살인 미수 및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태가 질질 끌려나가며 여정을 향해 비명을 질렀어요. 누님, 오해입니다. 다 오해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정은 단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선 채로 차갑게 내뱉었어요.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라. 내 딸이 겪은 시간만큼. 형태의 비명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혔어요. 형태가 사라진 뒤 회의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여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허리를 굽히는 이도 있었어요. 여정은 박 변호사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백호준 사건 즉시 재심 청구해. 구속 취소와 접견 제한 해제 절차에 들어가.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회의장 안에 설치된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속보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태성전자 최여정 회장이 귀환했습니다. 최영태 부회장은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정은 피곤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가벼운 마음으로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단상 위에 500원짜리 동전이 승리의 훈장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정은 그것을 조용히 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비에 최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차가 출발했어요. 여정은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눈이 그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사위를 데리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진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서울구치소 정문 앞이었습니다. 여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철문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 쌓여있던 눈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정이 사준 말끔한 새 옷을 입은 금창과
은찬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란 프리지어 꽃다발을 들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할머니, 아빠 언제 나와요? 금찬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은찬도 목을 빼고 철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여정은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곧 나오실 거야. 의젓하게 기다려야지. 하지만 여정의 손이 더 떨리고 있었어요. 끽.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무혐의로 석방된 호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신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저만치 서 있는 작은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꽃다발도 내팽개치고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호주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어요. 살아있구나. 내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내 새끼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호준의 낡은 안경 너머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금찬과 은찬도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우리 안 버린 거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절대 안 버려. 절대로. 호준이 아이들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 아이들을 안아주던 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구치소 접견실에서 봤던 동네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금찬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아빠, 우리 할머니야. 가짜 할머니 아니고 진짜 우리 외할머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호준의 뇌리에 지난번 면회 때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느꼈던 강한 떨림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제 짐작이 맞았군요.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김치 이야기를 하셨을 때부터 설마 했습니다. 정말 장모님이셨군요. 여정이 호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안경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호준의 얼굴에 씌워져 있던 테이프로 감긴 낡은 안경을 조심스레 벗겨냈어요. 10년 전 자신이 밀쳐서 부서뜨린 그 안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안경집에서 새 안경을 꺼내 호준에게 직접 씌워주었어요. 최고급 렌즈로 맞춘 안경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0년 동안 이 못난 장모 기다려줘서 고맙네. 정말 미안하네. 그때 내가 잘못했어. 호주는 새 안경 너머로 보이는 장모의 참회 어린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세상이 선명해졌어요. 그는 여정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오열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유나가 얼마나 장모님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여정은 사위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구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10년의 회한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유나의 납골당이었습니다. 가족이 유나의 유골함 앞에 모였어요. 하얀 대리석 벽에 유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여정이 기억하는 딸의 모습 그대로였죠. 여정은 품에서 붉은 복주머니를 꺼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전문가에게 맡겨 완벽하게 다시 꿰맨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줄이 다시 이어져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유리문을 열고 유골함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끊어진 거 다시 이어놨어. 너무 늦게 해줘서 미안하다. 한시도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내 딸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호준이 장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사진 앞에
새 스케치북 그림을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금찬, 은찬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구두 자국 없는 깨끗한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아. 안 춥고 배도 안 고파. 은찬이 씩씩하게 말했어요. 금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온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대교 밑 여정과 아이들이 처음 만난 그 장소이자 그녀가 죽으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소풍 장소가 되어 있었죠. 여정이 새벽부터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모양이 엉망진창인 김밥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건 옆구리가 터져 밥알이 삐져나왔고 어떤 건 너무 굵어서 한 입에 넣기도 힘들었어요. 아이고, 모양이 왜 이래. 호준이 웃음을 참으며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장모님,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여정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모양은 이래도 재료가 달라. 쌀은 2000 임금님표 쌀이고 소고기는 2+ 한우, 시금치는 유기농이야. 내가 이래봬도 재료 아끼는 사람은 아니네. 아이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김밥을 먹으며 외쳤습니다. 우와, 할머니 김밥 최고. 진짜 맛있다. 평생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재벌 회장이 만든 못생긴 명품 김밥. 그 어떤 미슐랭 요리보다 따뜻하고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 도중 여정이 호준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태성전자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백호준. 장모님, 이건 자네가 맡아주게. 자네가 만든 정당한 기술로 세상을 밝혀줘. 유나가 사랑한 그 재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어주게. 호준은 명함을 가슴에 품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장모님. 유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숙연해지자 여정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가 기분이다. 뭐 사줄까? 로봇? 게임기? 자전거? 다 말해. 할머니가 다 사줄게. 금찬과 은찬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시에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500원 주세요. 돼지 저금통 다시 채워야 돼요. 여정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500원. 그 말에 모든 것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한강대교,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던 작은 손, 꼬깃꼬깃한 동전을 내밀며 제발이라고 외치던 아이의 얼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작하게 해준 기적 같은 며칠. 여정은 이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500원 참 귀하지. 귀하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500원이야. 웃음소리가 한강 물결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금찬이 여정의 오른손을, 은찬이 왼손을 잡았고 호준이 아이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낮인데도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유나였습니다.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와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시작된 기적. 그것은 이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어 영원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장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